거울 나라의 앨리스 -1 루이스 캐럴 지음 존 테니얼 그림 손영미 옮김 루이스 캐럴 1832년부터 1898년 루이스 캐럴이 앨리스를 만난 것은 우리 모두 축하할 만한 사건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멋진 작품들을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 루이스 캐럴의 본명은 찰스 루트위지 도지슨, 영국 채셔 지방의 성직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말장난, 체스게임, 인형극 같은 것에 관심을 두었고 형제들과 잡지를 만들기도 했다.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부 교수로 일했고 논리학에도 재능을 보였으며 그림과 사진도 무척 좋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가 사랑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그는 귀여운 소녀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흥미로운 게임과 퍼즐을 고안하기도 했다. 1855년 그가 일하던 대학에 헨리 리들이 새로운 학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캐럴은 학장의 어린 딸들과 우정을 쌓게 되었다. 앨리스는 바로 그 자매들 중 하나였다. 캐럴은 이 아이들의 사진을 즐겨 찍었고 사진 촬영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했다. 앨리스는 누구보다 열심히 캐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또 무척 좋아했다.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었던 캐럴에게 이런 앨리스는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1862년 7월 4일 그의 일기를 보면 바로 이날 앨리스 이야기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해 여름 캐럴은 템즈강에서 앨리스와 자매들과 보트를 타고 놀면서 앨리스의 이야기를 지어내 들려주었고 앨리스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캐럴에게 그것을 책으로 써주시면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하고 말했다. 캐럴은 이 이야기에 이전에 자기가 들려준 다른 모험담들을 덧붙여서 글로 옮겨 적었다. 첫 제목은 앨리스의 땅속 모험이었다. 처음에는 그가 직접 사파를 그렸지만 맥밀런 출판사에서 이 원고를 책으로 출판하면서 존 테니얼이 그림을 맡았다. 그래서 1865년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탄생했고 1871년에는 거울나라의 앨리스가 출판되었다. 그때 캐럴은 몰랐을 것이다. 그가 죽을 때쯤에는 이 책들이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화책이 될 것이라고는. 130여 년이 지나도록 온 세계 어린이들에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어린이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으리라고는. 존 테니얼 1820년부터 1914년 앨리스의 이야기는 많은 화가들에게 상상력을 북돋워 주었고 지금까지도 앨리스는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처음으로 앨리스를 그린 존 테니얼보다 이야기를 잘 설명하는 그림을 그린 화가는 없었다. 풍자 잡지로 유명한 펀치지에서 만화를 그렸고 이솝 우화에 사파도 그려 이미 명성을 얻었던 테니얼은 앨리스를 그리면서 캐럴의 까다로운 요구를 들어주느라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가 앨리스의 모델로 삼은 인물은 메어리 힐튼 보드콧이라는 어린이였다. 그래서 이야기 속의 앨리스는 검은 단발에 다소 가냘픈 몸매로 조용한 이미지를 가진 실제 앨리스보다 훨씬 명랑하고 밝아 보인다. 그는 특히 가짜 거북이나 그리펀, 유니콘 등 환상의 동물들을 마치 보고 그린 듯이 실감나게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거울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쓸 때 다음 이야기를 생각해 보지 않고 우선 앨리스를 토끼 굴로 내려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그때 사건을 엮어나갔다 하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거울나라의 앨리스는 캐럴이 아예 책을 낼 것을 생각하고 아주 꼼꼼하게 계산하여 쓴 이야기이다. 모든 것을 반대로 생각해야 하는 거울나라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은 것도 그리고 체스 게임의 규칙에 따라 이야기를 엮어 나가는 것도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다.
거실에서 아기 고양이와 놀던 앨리스는 안개처럼 녹아내리는 거울을 뚫고 거울 나라에 들어간다. 물론 이 나라에서도 이상한 나라와 같이 엉뚱한 인물들이 기다리고 있고 앨리스가 있는 공간이 갑자기 바뀌는 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상한 나라와는 분명히 다르다. 우선 앨리스는 거울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을 겪는다. 거울 나라로 들어가자마자 앨리스가 집어든 책은 글자가 뒤집어 적혀 있어서 거울에 비춰보아야 한다. 하얀 여왕은 거울 나라에서는 결과가 먼저 있고 사건은 나중에 생긴다고 말하고, 붉은 여왕은 원하는 곳에 가려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트위들덤과 트위들디 형제가 어깨 동무를 풀지 않는 것이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거울에 자기 옆 모습을 비추어 본다면 누구나 거울나라의 이 쌍둥이 형제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치가 빠른 독자라면 모든 것이 반대인 이 나라에서 왜 그들이 자꾸만 반대야 하고 외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이번에 앨리스는 직접 체스의 말, 병사 역할이 되어 거울나라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게임을 해야 한다. 앨리스는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체스의 규칙에 따라 칸을 이동하는 것이다. 이상한 나라에서 앨리스가 무엇을 먹거나 마시면서 다음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시냇물을 건널 때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인물을 만난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왕이 되기도 한다. 체스 게임을 아는 독자라면 이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체스에서 기사 나이트는 대각선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거울나라에서 하얀 기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옆으로 넘어진다고 하는 것도 이런 뜻이다. 하얀 기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 인물은 작가가 자신을 그린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루이스 캐럴이 앨리스 리델의 어린 시절을 호위해주는 기사로 등장한 것이다. 다음 칸에서 여왕이 되기 위해 달려가는 앨리스를 향해 하얀 기사가 부르는 노래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가는 앨리스를 보며 작가가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를 생각했던 작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이 기사를 눈여겨보시기를. 어른들도 어린이들만큼이나 이 책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다. 문학은 물론이고 논리학, 철학,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이 작품은 아직까지도 다양하게 주목받고 있다. 좋은 문학 작품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고 또 읽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즐거움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거울을 지나 앨리스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이 책을 연구한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할지 궁금하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언덕 위에서 책을 읽는 언니 곁에 앉아있던 앨리스는 조끼 입은 토끼가 시계를 들여다보며 늦었다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불타 그 토끼를 쫓아간다. 토끼를 따라 굴 속으로 내려간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신기한 모험을 즐긴다. 애벌레, 못생긴 공작 부인, 모자 장수와 3월 토끼, 사형 선고를 밥 먹듯이 내리는 여왕 등을 만나는 앨리스. 모험을 끝낸 앨리스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거울 나라에서 앨리스가 만나는 친구들. 하얀 왕. 정확히 4,207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병사는 하나도 없다. 사자와 유니콘에게 왕관을 뺏길까봐 늘 노심초사한다. 하얀 왕의 두 전령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도 등장한 바 있는 3월 토끼와 모자 장수이다. 하얀 여왕. 헝클어진 머리와 다 떨어진 신발,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저분한 외모를 하고 있다. 앨리스가 머리도 빗겨주고 옷도 잘 입혀준다. 거울나라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간다면서 바늘에 찔리기 전에 먼저 소리를 지르고 바늘에 찔리고 나서는 피가 나도 웃는다. 붉은 왕.
머리가 떨어져 나가도록 커다란 소리로 코를 골며 잠만 잔다. 트위들덤과 트위들디의 주장에 의하면 거울나라에서 앨리스가 겪는 일들이 모두 붉은 왕의 꿈일 뿐이라는데 모든 일이 붉은 왕의 꿈인지 앨리스의 꿈인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다. 붉은 여왕. 다리는 짧지만 달리기에는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것이 여긴 거울나라이기 때문이다. 성격이 어찌나 급한지 앨리스를 만나자마자 자기 혼자 다 말해놓고 말을 안 한다고 앨리스를 야단친다. 트위들덤과 트위들디. 거울나라 숲에 사는 형제. 평소에는 악수할 때도 어깨동무를 풀지 않는 절친한 사이지만 방울 하나 때문에 격렬한 전투를 벌이기도 한다. 앨리스가 숲에서 나가는 길을 물었을 때 엉뚱한 거기다 길기까지 한 시만 들려줘서 앨리스를 난감하게 한다. 험프티 덤프티. 영국 전래 동요에 나오는 유명한 주인공. 달걀과 똑같이 생겼지만 달걀처럼 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아주 기분 나빠한다. 자기 몸에 큰 자신을 갖고 있으며 왕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자랑거리다. 사자와 유니콘. 하얀 왕의 왕관을 놓고 언제나 싸우고 있다. 작가가 당시의 정치가들의 다툼을 풍자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둘 다 어린아이는 전설 속에 나오는 괴물인 줄 알고 있다가 앨리스를 만나 신기해한다. 거울나라에서 케이크 자르는 법을 앨리스에게 가르쳐 준다. 하얀 기사. 괴상한 갑옷에 자질구레한 짐이 많다. 스스로 발명에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다. 툭하면 말에서 떨어지면서도 앨리스에게 말 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다. 작가의 분신이다. 티 없이 해맑은 이마를 지닌 아이. 티 없이 해맑은 이마와 신비로움을 꿈꾸는 눈빛을 지닌 아이야.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너와 나 인생의 반이 엇갈린다 해도 너는 어김없이 사랑 넘치는 미소로 사랑의 선물을 요정 이야기를 반기겠지. 나는 한동안 너의 태양 같은 얼굴도 보지 못했고 너의 은방울 같은 웃음소리도 듣지 못했어. 이제부터 내 젊은 인생엔 나를 생각할 자리는 없겠지만 내가 늘 내 요정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 충분해. 이야기는 여름 해가 타오르던 어느 날에 시작되었지. 소박한 종소리는 우리가 졌던 노의 리듬에 맞추어 여전히 기억 속에서 메아리 치고 있는데 시세 많은 세월이 아무리 잊으라 해도 슬픈 소식을 담은 무서운 목소리가 슬픔에 젖은 아가씨를 불편한 침대로 부르기 전에 이리 와서 귀 기울이렴. 아이야, 우리는 잠자리에 들며 칭얼대는 나이든 아이일 뿐이란다. 창밖에는 서리와 매서운 눈바람, 폭풍이 미친 듯이 몰아쳐도 방 안에는 활활 타는 화롯불과 즐거움이 넘치는 어릴 적의 요람이 있지. 마법의 이야기가 너를 사로잡아 넌 사나운 눈보라는 금세 있게 될 거야. 한숨의 그림자가 우리의 이야기를 방해하려 해도 이제는 행복했던 여름날은 지나가고 여름날의 영광도 사라졌으니 슬픔의 숨결이 닿지 못하리. 요정 이야기의 즐거움에. 1. 거울 속의 집.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이건 흰 아기 고양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순전히 검은 아기 고양이의 소행이었다. 15분 전부터 어미 고양이가 흰 아기 고양이의 얼굴을 핥아주고 있었으니 흰 아기 고양이는 상당히 얌전하게 가만히 참고 있었다. 흰 아기 고양이는 이 장난에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다. 어미 고양이 다이너가 아기 고양이들의 얼굴을 씻기는 방식은 이랬다. 먼저 앞발 하나로 가엾은 아기 고양이의 귀를 누르고 다른 앞발로 코부터 시작해서 반대 방향으로 얼굴 전체를 문질렀다. 그리고 좀 전에 말한 대로 다이너는 흰 아기 고양이를 씻기느라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고 흰 아기 고양이는 이게 모두 틀림없이 자기한테 이로운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누워서 가르랑거리고 있었다.
검은 아기 고양이는 오후 일찌감치 세수를 마치고 나서 앨리스가 커다란 안락 의자 한 귀퉁이에 웅크리고 앉아서 혼자 중얼거리다 졸다 하고 있는 사이에 감다 둔 털실 뭉치를 가지고 놀았다. 검은 아기 고양이는 실뭉치가 다 풀리도록 그것을 이리저리 굴렸다. 실뭉치는 난로 앞 양탄자 위에 얼키설키 늘어졌고 고양이는 그 한가운데서 제 꼬리를 쫓고 있었다. 앨리스는 고함을 질렀다. 아니 이런 못된 녀석, 못된 놈 같으니 정말로 다이너가 너한테 버릇을 잘못 가르쳤어. 앨리스는 그런 행동은 수치스러운 짓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고양이를 들어올려 살짝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질책하는 듯한 표정으로 어미 고양이를 보며 한껏 화난 어조로 덧붙였다. 다이너, 너도 내 할 일을 알아야 해. 앨리스는 아기 고양이와 털실 뭉치를 안고 도로 의자로 기어 올라가 다시 실을 감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기 고양이한테 말을 시키거나 아니면 혼자서라도 내내 쫑알대느라고 실을 그다지 빨리 감진 못했다. 키티는 앨리스의 무릎에 아주 얌전하게 앉아서 실 감는 걸 보는 척하다가 마치 도울 수 있으면 기꺼이 돕겠다는 듯이 가끔 앞발 하나로 털실 뭉치를 살짝 건드렸다. 키티야, 너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니? 너도 나랑 같이 창가에 서 있었으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때 다이너가 내 얼굴을 시키고 있었으니 넌 모를 수밖에. 난 창가에서 남자애들이 모닥불을 피우려고 장작개비 줍는 걸 봤어. 키티야, 모닥불을 피우려면 장작개비가 아주 많이 필요하단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모두들 돌아갔어. 걱정 마, 키티야. 내일은 모닥불을 구경하러 갈 거니까. 이쯤에서 앨리스는 그냥 어떻게 보이나 궁금해서 아기 고양이의 목에 털실을 두어 번 감아보았다. 그 때문에 털실 뭉치가 떨어져 바닥을 굴러가면서 수백 미터나 다시 풀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둘이 다시 편안하게 자리를 잡자마자 앨리스는 말을 이었다. 키티야, 내가 장난쳐 놓은 걸 보고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하마터면 창문을 열고 눈 내리고 있는 밖으로 널 내쫓을 뻔했단 말이야. 그래도 싸지. 이 조그만 귀여운 말썽꾸러기야.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 이제 날 방해하면 안 돼? 앨리스는 손가락 하나를 치켜 세우고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내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이야기해 줄게. 첫째, 아까 다이너가 내 얼굴을 씻겨줄 때 넌 두 번 캬캬거렸어. 안 그랬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키티,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까. 뭐라고? 앨리스는 고양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척했다. 다이너가 앞발로 내 눈을 찔렀다고? 그래,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눈을 꼭 감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고 잘 들어봐. 둘째, 내가 스노우 드롭에게 막 우유를 주자마자 내가 개의 꼬리를 물고 잡아당겼어. 뭐라고? 목이 말랐다고? 그랬어? 스노우 드롭도 목이 말랐을지 모르잖아. 셋째, 안 보고 있는 사이에 털실 뭉치를 모조리 풀어놓았어. 그러니까 잘못은 세 가지야, 키티. 그런데 넌 지금 벌을 하나도 안 받았어. 내가 다음 주 수요일에 한꺼번에 벌을 주려고 벼르고 있다는 걸 알아도? 앨리스는 아기 고양이에게 말을 건다기보다 혼잣말을 하듯이 말을 이었다. 참,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벌 줄 걸 전부 세워놓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연말에 난 어떻게 될까? 그날이 되면 아마 난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그렇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자. 한 가지 잘못에 저녁을 한 끼씩 굶게 되면 어쩌지? 그럼 그 불행한 날이 되면 한꺼번에 자그마치 50끼를 굶어야겠네? 하지만 그건 괜찮아. 50끼를 억지로 먹는 것보단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으니까. 키티야,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 들리지? 정말 부드럽고 기분 좋은 소리야. 꼭 저 바깥에서 누군가가 창문에 입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 눈이 나무랑 들판을 사랑해서 저렇게 부드럽게 입을 맞추는 건 아닐까? 하얀 이불을 포근히 덮어주면서 얘들아, 여름이 다시 올 때까지 푹 자렴 하고 속삭이는 것인지도 모르지. 키티야, 여름이 되면 나무랑 들판은 깨어나서
온통 초록으로 단장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춤을 춘단다. 그땐 정말 멋지단다. 앨리스는 이렇게 외치면서 손뼉을 치다가 들고 있던 털실 뭉치를 떨어뜨렸다.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파리들이 누렇게 변하는 가을이 되면 숲이 정말 졸려 보이긴 해. 키티야, 너 체스 둘 줄 아니? 웃지 마. 귀염둥이야. 난 지금 진지하게 묻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아까 우리가 체스 둘 때 내가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을 지어서 그래. 내가 체스에서 쓰는 용어의 하나로 장기로 치면 장군쯤에 해당함. 하니까 내가 가르랑거렸잖아. 그래, 아까는 정말 제대로 체크를 불렀어. 얄미운 기사가 내 말 사이로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다 이긴 판이었는데. 귀여운 키티야, 생각해보자. 나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앨리스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 생각해보자로 시작해서 말하곤 했던 것들의 반이라도 말해주고 싶다. 앨리스는 바로 그 전날에 언니와 함께 오랫동안 말다툼을 벌였다. 그건 순전히 언니한테 그러면 우리가 왕들과 여왕들이라고 생각해보자 하고 말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매사에 빈틈이 없는 앨리스의 언니는 단 둘밖에 없으니 왕들과 여왕들이 될 수 없다고 논박했다. 그래서 결국 앨리스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좋아, 그럼 언니는 그중 하나만 해. 나머지는 다 내가 할 거야. 한 번은 늙은 유모의 귀에 대고 갑자기 소리를 질러 유모를 놀래주기도 했다. 유모는 뼈다귀이고 나는 굶주린 하이에나라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다시 앨리스와 아기 고양이의 대화로 돌아가자. 키티야, 내가 붉은 여왕이라고 생각해봐. 똑바로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으면 정말 붉은 여왕 같을 거야. 이제 한번 해봐. 저기 예쁜 게 있으니까. 앨리스는 아기 고양이가 제대로 흉내를 낼 수 있도록 붉은 여왕을 집어 아기 고양이 앞에 놓았다. 그러나 이 일은 실패로 돌아갔다. 앨리스는 순전히 아기 고양이가 제대로 팔짱을 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벌로 부르퉁에 있는 제 모습을 직접 보라고 고양이를 번쩍 들어 거울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널 거울 속으로 밀어 넣을 거야. 그래도 좋아, 키티야. 그렇게 떠들지 않고 얌전히 있기만 하면 거울 속의 집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모두 말해줄게. 거울을 들여다보면 먼저 방이 보일 거야. 그 방은 모든 게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만 빼고는 우리 거실과 완전히 똑같아. 의자에 올라가서 보면 방 전체가 보여. 벽난로 바로 뒤만 빼고 말이야. 아, 그것도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거울 속의 집에 사는 사람들도 겨울에 정말 불을 피우는지 정말 궁금해. 우리 벽난로에서 연기가 나지 않아도 그 방에서 연기가 나는지는 너도 알 수가 없겠지.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불을 피운 것처럼 보이려고 꾸미는 것인지도 모르지. 응, 그리고 책들도 우리 책과 비슷한데 단어들은 거꾸로 되어 있단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언젠가 내가 거울에 우리 책을 한 권 비춰주니까 그쪽에서도 한 권을 보여주더라고. 키티야, 너도 저 거울 속의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니? 거기서도 너한테 우유를 줄까? 거울 속의 우유는 안 좋을지도 몰라. 어쨌든 키티야, 이제 복도로 가보자. 우리 거실 문을 활짝 열면 그 방의 복도가 살짝 엿보인단다. 보이는 데는 우리 복도랑 똑같은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전혀 다를 수도 있지. 아, 키티야, 저 거울 속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틀림없어. 저기엔 예쁜 물건들이 많을 거야. 자, 키티야,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거울이 거즈 천처럼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아니, 이제 거울이 안개 같은 것으로 변하고 있어. 틀림없어. 지나기 쉬울 거야. 앨리스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벽난로 선반에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거울은 찬란한 은빛 안개처럼 분명히 녹고 있었다. 곧 앨리스는 거울을 뚫고 들어가 거울 속의 방으로 가볍게 뛰어내렸다. 앨리스는 맨 먼저 벽난로에 불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방금 떠나온 거실에서처럼 이곳에도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걸 알고 아주 기뻤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그럼 여기서도 저쪽 방에서처럼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아니, 여기서는 나한테 불에서 떨어지라고 야단칠 사람이 없으니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아, 가족들이 거울로 여기 있는 나를 보면서도 잡지 못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앨리스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저쪽 방에서 보이던 것들은 평범하고 재미없기 짝이 없지만 보이지 않던 것들은 모두 색다르다는 걸 알아냈다. 예컨대 난로 옆 벽에 붙어 있는 그림도 모두 살아있는 것 같았고, 난로 선반에 있는 시계, 거울에는 뒷부분만 비쳤던 안에는 작은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은 앨리스를 보고 빙긋 웃었다. 앨리스는 난로 안에 잿더미 속에 체스말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방은 우리 거실만큼 깨끗하진 않군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앨리스는 곧 놀라서 아 하고 탄성을 지르고 바닥에 엎드려서 구경하기 시작했다. 체스 말들은 둘씩 짝지어서 행진하고 있었다. 앨리스는 말들이 놀랄까봐 속삭이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붉은 안과 붉은 여왕이야. 부사 번절이 앉아 있는 건 하얀 왕과 하얀 여왕이고 거기엔 성 두 채가 팔정을 끼고 걷고 있네. 설마 내 말이 저기까지 들리진 않겠지? 앨리스는 얼굴을 더 바짝 들이대며 말을 이었다. 아마 나를 보지도 못할 거야. 내가 안 보이는 게. 이때 뒤에 있는 탁자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 얼른 돌아보니 하얀 병사가 하나 굴러와 발길질을 해댔다. 앨리스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도 궁금해서 호기심에 가득 찬 눈길로 지켜보았다. 하얀 여왕이 소리쳤다. 우리 아이 목소리야. 하얀 여왕이 달려가면서 세게 미는 바람에 하얀 왕은 잿더미 속에 넘어졌다. 우리 귀여운 릴리, 내 소중한 아기. 하얀 여왕은 허겁지겁 난로 망을 딛고 기어 올라왔다. 하얀 왕은 넘어지면서 다친 코를 문지르며 말했다. 정말 어이없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재범벅이 됐으니 왕이 조금 신경질을 내는 것도 당연했다. 앨리스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가엾은 릴리를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얼른 여왕을 들어 탁자 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어린 딸 옆에 놓아주었다. 여왕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서둘러 공중을 날아오느라 숨이 찼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어린 릴리만 껴안고 있었다. 여왕은 한숨을 돌리고 나서 잿더미 속에 뚱하니 앉아있는 하얀 왕에게 소리쳤다. 화산 조심하세요. 화산? 왕은 화산이 있다면 아마 불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난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여왕은 여전히 숨이 차서 말했다. 나를 이렇게 날려버렸잖아요. 조심해서 나오세요. 화산에 날려가지 않게. 앨리스는 하얀 왕이 난로망을 한 단 한 단 힘겹게 올라오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니, 그렇게 올라오다간 탁자까지 몇 시간이나 걸리겠어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낫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왕은 질문을 알아들은 것 같지 않았다. 아니, 앨리스의 소리를 듣지도 앨리스를 보지도 못한 것 같았다. 앨리스는 왕을 살짝 들어 올려 여왕을 끄집어낼 때보다 천천히 끄집어내었다. 여왕처럼 숨차 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탁자에 올려놓기 전에 왕한테 묻은 채도 털어주었다. 앨리스는 나중에 보이지 않는 손에 들려 재를 털리면서 왕이 지은 표정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왕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끽소리도 못하고 그저 입과 눈을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동그랗게 떴다. 앨리스는 막 웃다가 손이 흔들리는 바람에 하마터면 왕을 떨어뜨릴 뻔했다. 앨리스는 왕이 자기 말을 듣지 못한다는 걸 까맣게 잊고 소리쳤다. 제발 그렇게 웃기지 말아요. 당신을 잡고 있질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입을 벌리고 있지도 말아요. 제가 몽땅 입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자, 이제 말끔해졌어요? 앨리스는 왕의 머리를 부드럽게 매만져주고 나서 탁자에 있는 여왕 옆에 내려놓았다. 왕은 똑바로 드러누워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앨리스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조금 놀라서 왕에게 끼얹을 물을 찾으려고 방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하지만 방 안에는 잉크 한 병밖에 없었다. 잉크를 들고 돌아다 보니 그 사이에 왕은 정신을 차리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여왕과 속닥거리고 있었다. 목소리가 어찌나 작은지 앨리스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어찌나 놀랐는지 수염 끝에서 얼어붙었소. 여왕이 물었다. 당신한테 수염이 어디 있어요? 왕이 말을 이었다. 아까 그 공포는 결코 잊지 못할 거야. 여왕이 말했다. 메모에 두지 않으면 잊을 수도 있죠. 앨리스는 왕이 호주머니에서 커다란 수첩을 꺼내어 뭔가 끄적거리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생각이 떠올라서 왕의 어깨 너머로 올라온 연필의 꽁지 부분을 쥐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가엾은 왕은 서글픈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한참 동안 말없이 연필과 씨름했다. 그러나 왕이 상대하기에 앨리스는 힘이 너무 셌다. 마침내 왕은 숨을 헐떡였다. 여보, 이젠 정말 가는 연필을 구해야겠소. 이 연필은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원치도 않는 걸 쓴단. 여왕이 물었다. 어떤 걸요? 여왕은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앨리스는 왕의 수첩에 하얀 기사가 부젓가락을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고 적어 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당신이 쓴 게 아니잖아요. 앨리스는 여전히 조금 걱정스러워하는 하얀 왕을 지켜보면서 왕이 다시 기절하면 끼얹으려고 잉크병을 들고 옆 탁자에 놓인 책에 읽을 만한 게 있는지 이리저리 넘겨보았다. 그리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내가 모르는 말로만 되어 있잖아.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키워 버제, 부토 달활연유, 련무역저, 다 어짓 곧둘, 묘하회선, 를기베 덕원, 고에테 우르두모, 은들부고 로보, 다이짓 고리거있기, 는수라 하늘침. 앨리스는 이 시를 두고 한참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을 해냈다. 맞아, 이건 거울나라의 책이잖아. 이걸 거울에 비추면 글자가 다시 똑바로 비칠 거야. 제버워키, 저녁 무렵 유연활달 토우부, 언덕배기를 선회하며 뚫고 있었다. 브로고브들은 모두 우울해했고 침울한 라스는 끼익거리고 있었다. 토우부는 오소리의 일종, 보로고브는 지금은 멸종된 앵무새의 일종, 라스는 몸체가 녹색을 띠고 있는 육지 거북의 일종. 제버워크를 조심하거라, 내 아들아. 물어뜯는 주둥이와 핥히는 발톱을, 접접새를 조심하고 사납게 시근덕거리는 벤더스네치를 피해. 그는 보펄 칼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맨섬으로 적을 찾아다녔다. 그리고는 텀텀 나무 옆에 머물러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맨섬은 영국 아일랜드에 있는 섬 이름, 텀텀은 영어로 북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어수선한 생각에 잠겨 있자니 제버워크가 눈에 불꽃을 튀기며 털지 나무 사이로 흔들흔들 부글대며 달려왔다. 하나, 둘, 하나, 둘. 서슬이 시퍼런 보펄 칼로 푹푹 찔렀다. 그는 제버워크를 죽이고 머리를 잘라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내가 제버워크를 죽였다고? 이리 오너라. 내 빛나는 아들아. 오, 멋진 날이구나. 칼루 칼리. 그는 기뻐서 껄껄 웃었다. 저녁 무렵 유연활달 토우부가 언덕배기를 선회하며 뚫고 있었다. 브로고브들은 모두 우울해했고 침울한 라스는 끼익거리고 있었다. 앨리스는 시를 다 읽고 나서 말했다. 정말 멋진 시야. 하지만 좀 어렵다. 앨리스는 자신이 이 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다. 이 시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 같긴 한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인 것만은 확실해. 앨리스는 갑자기 펄쩍 뛰었다. 참, 서두르지 않으면 다른 방들을 보기 전에 거울 밖으로 나가야 할지도 몰라. 정원부터 살펴보자.
앨리스는 단숨에 방을 빠져나와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하지만 달려 내려갔다기보다 늘 혼자서 중얼거리던 아래층으로 좀 더 빠르고 좀 더 쉽게 내려가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손가락을 난간에 대고 발은 공중에 띄우고는 아래층으로 살짝 날아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둥에 걸리지만 않았더라면 바로 문 밖으로 나갈 뻔했다. 앨리스는 너무 오래 공중에 떠 있다 보니 약간 어지러워져서 다시 땅 위에 서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 살아있는 꽃들의 정원. 앨리스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면 정원이 더 잘 보일 거야. 여기 그리고 곧장 뻗은 길이 있네. 하여튼 아니 그게 아니잖아. 앨리스는 그 길을 따라 몇 미터쯤 가다가 급하게 꺾이는 모퉁이를 몇 번 돌았다. 하지만 결국엔 정원으로 통하는 길일 거야.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구부러졌네. 길이 아니라 꼭 코르크 마개뽀비 같아. 그래, 이리로 돌면 언덕이 나올 거야. 아니, 아니잖아. 이건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잖아. 그럼 다른 길로 가야겠다. 그래서 앨리스는 그렇게 했다. 그런데 내키는 대로 오르락내리락 헤매며 모퉁이를 돌고 돌아보았지만 번번이 집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곤 했다. 실제로 한 번은 유난히 급하게 모퉁이를 돌았다가 걸음을 멈출 새도 없이 집에 부딪히기도 했다. 앨리스는 집을 올려다보며 집이 자기한테 싸움이라도 건 것처럼 말했다. 그렇게 말해봐야 소용없어. 난 아직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다시 거울을 뚫고 나가서 우리 거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되면 내 모험이 여기서 전부 끝나버리거든. 그래서 앨리스는 단호히 등을 돌려 다시 한번 그 길로 돌아갔다. 언덕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걷기로 마음먹고서 몇 분쯤은 모든 일이 잘 풀렸고 앨리스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꼭 찾고야 말 거야. 그때 길이 갑자기 꺾이면서 흔들렸고 앨리스가 나중에 얘기한 바에 따르면 앨리스는 자기가 정말로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앨리스는 고함을 질렀다. 아, 이건 너무 끔찍해. 이렇게 길을 막는 집은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런데 언덕이 시야에 가득 들어왔다. 그러니 다시 시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앨리스는 이번에는 커다란 꽃밭에 이르렀다. 꽃밭 가장자리에는 데이지가 피어 있고 한가운데에는 버드나무가 있었다. 아, 참날이다. 앨리스는 바람을 따라 우아하게 흔들리고 있는 꽃에게 중얼거렸다. 참날이야,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나리가 말했다. 말 상대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말을 할 수 있어. 앨리스는 너무 놀라서 잠깐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도 쉬지 못할 지경이었다. 참나리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윽고 앨리스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임에 가까운 소리로 다시 말을 걸었다. 그럼 꽃들이 모두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니? 참나리가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리고 너보다 훨씬 더 크게도. 장미가 말했다. 알겠지만 우리는 먼저 말을 거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언제쯤이나 말을 걸어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저의 얼굴을 보니 영리한 것 같진 않은데 눈치는 좀 있어 보이는군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어쨌든 넌 색깔이 좋아. 그러니까 오래 갈 거야. 참나리가 자기 의견을 말했다. 난 색깔은 아무래도 좋아. 꽃잎만 조금 더 말려 올라가면 꽤 예쁘겠다. 앨리스는 잡히는 게 싫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너희를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여기에 있으면 가끔 무섭지 않니? 장미가 대답했다. 저기 한가운데 버드나무가 있잖아. 저 버드나무가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달리 무슨 쓰임새가 있을 것 같니? 앨리스가 물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저 버드나무가 뭘 어떻게 해주겠니? 장미가 대답했다. 짖지. 데이지가 큰 소리로 말했다. 바우와우 하고 짖어. 그래서 저 나무의 가지를 바우라고 불러. 바우와우는 영어로 개 짖는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 바우는 나뭇가지라는 뜻의 영어. 다른 데이지가 소리쳤다. 넌 그것도 몰랐니? 그때부터 다른 꽃들이 덩달아 한꺼번에 떠들어대는 바람에 사방은 날카로운 소리로 가득 찼다.
참나리는 흥분해서 바르르 떨면서 몸을 격렬하게 이리저리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모두들 조용히 해. 참나리는 떨리는 머리를 앨리스 쪽으로 기울이며 숨차게 말했다. 쟤들이 내가 다가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 그렇지 않으면 감히 저럴 수는 없어. 앨리스는 참나리를 달래는 투로 말했다. 신경 쓰지 마. 그리고 허리를 굽혀 이제 막 다시 떠들기 시작한 데이지들에게 속삭였다. 입 닥치지 않으면 꺾어버릴 거야.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분홍색 데이지 몇 송이는 하얗게 변했다. 참나리가 말했다. 잘했어. 데이지들이 가장 심해. 누가 한마디만 하면 모두 한꺼번에 떠들어대지. 쟤들이 계속해서 저러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라도 시들어 버리고 남을걸? 앨리스는 칭찬을 해주면 참나리의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니? 다른 정원에도 많이 가봤는데 말을 하는 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참나리가 말했다. 땅에 손을 대보면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야. 앨리스는 땅에 손을 대며 말했다. 무척 딱딱해.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나리가 말했다. 다른 정원은 대개 꽃밭이 너무 푹신해. 그래서 꽃들이 늘 잠만 자게 되지. 영어로 꽃밭은 플라워 베드이다.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꽃의 잠자리 정도가 된다. 참으로 그럴듯한 이유였다. 앨리스는 그걸 알게 되어 무척 기뻤다. 난 생각도 못 해본 건데. 장미가 조금 쏘는 듯한 투로 말했다. 내가 보기엔 넌 생각이라고는 전혀 해본 것 같지 않은데? 제비꽃이 불쑥 말했다. 너보다 멍청해 보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앨리스는 펄쩍 뛰었다.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참나리가 고함을 질렀다. 너 입 닥쳐. 내가 누굴 본 적이나 있는 것처럼 그러는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자기가 무슨 꽃봉오리라고 늘 이파리 속에 머리를 쳐박고 코나고는 주제에. 앨리스는 장미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했다. 이 정원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있니? 장미가 말했다. 너같이 움직이는 꽃이 하나 더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참나리가 궁금한 것도 많네 하고 말했다. 장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꽃은 너보다 털이 많아. 앨리스는 정원에 다른 여자애가 있어 어딘가에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진지하게 물었다. 걔가 나랑 비슷하게 생겼니? 장미가 말했다. 글쎄 너처럼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너보다 더 붉고 내 생각엔 꽃잎이 너보다 좀 짧아. 참나리가 끼어들었다. 꽃잎이 내 것처럼 헝클어져 있지 않고 달리아같이 오므라져 있어. 장미가 상냥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너도 알겠지만 넌 시들어가고 있잖아. 그럴 때는 누구나 꽃잎이 좀 지저분해지는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앨리스는 그 생각이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얼른 질문을 해서 말머리를 돌렸다. 걔가 여기에 오기도 하니? 장미가 말했다. 아마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걔는 가시가 9개 달린 꽃이야. 앨리스는 조금 호기심이 나서 물었다. 가시를 어디에 달고 다니는데? 장미가 대답했다. 머리에 두르고 다녀. 틀림없어. 난 너한테는 왜 가시가 없는지 알고 싶어. 너 같은 꽃은 모두 가시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거든. 제비꽃갈이 외쳤다. 저기 온다. 자갈길을 쿵쿵 밟는 소리가 들렸어. 앨리스는 열심히 주변을 둘러보고서 붉은 여왕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주 커졌잖아? 앨리스의 첫 마디였다. 정말 그랬다. 앨리스가 잿더미 속에서 붉은 여왕을 발견했을 때에는 키가 기껏 8cm쯤이었는데 이제는 앨리스보다 머리의 반만큼은 더 커져 있었다. 장미가 말했다. 신선한 공기 덕분이야. 여기 이 바깥의 공기는 환상적으로 맑거든. 앨리스가 말했다. 가서 만나봐야겠다. 꽃들도 꽤 재미있었지만 그래도 진짜 여왕과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았다. 장미가 말했다. 아마 그렇게 못할걸? 너한테 다른 길로 가라고 충고하고 싶어. 앨리스는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 없어 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곧장 붉은 여왕이 있는 쪽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앨리스는 다시 문 앞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앨리스는 조금 약이 올라서 뒤로 돌아서서
여왕을 찾아 사방을 둘러보고 나서 마침내 멀찌감치 떨어져 서 있는 여왕을 찾아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가기로 했다. 멋지게 성공했다. 앨리스는 채 1분도 걷지 않아서 여왕과 마주 볼 수 있었고 그토록 찾아 헤맸던 언덕도 한눈에 들어왔다. 붉은 여왕이 말했다. 넌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 고개를 들고 똑바로 말하렴. 그렇게 손가락만 꼬물락거리고 있지 말고. 앨리스는 여왕이 시키는 대로 전부 했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다고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 내 길을 잃다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나. 여기 있는 길은 모두 내 것인데 그런데 대체 여긴 왜 왔느냐? 영어로 길을 잃다는 말을 할 때에는 내 길을 잃다, 내 길을 잃다 하는 식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여왕은 상냥하게 덧붙였다. 대답할 말을 생각하는 동안에 내게 인사를 해라. 그러면 시간이 절약되지. 앨리스는 그 말이 조금 이상했지만 여왕이 하도 위엄있게 말해서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집에 돌아가면 저녁 식사 시간에 조금 늦었을 때 한번 써 먹어봐야겠다. 여왕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제 대답할 시간이다. 말할 때에는 입을 좀 더 크게 벌리고 항상 폐하라고 해야 한다. 저는 정원을 구경하러 왔을 뿐인데요, 폐하. 여왕은 앨리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옳지. 앨리스는 그것이 몹시 싫었다. 여왕은 말을 이었다. 넌 정원이라고 말했지만 여태까지 내가 본 정원들의 견주면 여긴 황무지에 불과하지. 앨리스는 감히 여왕의 말에 반대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말을 계속했다. 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을 찾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여왕이 말을 막았다. 언덕이라 내가 너한테 진짜 언덕을 보여주마. 그걸 보면 저건 골짜기라고 부르는 게 좋을 거다. 앨리스가 말했다. 아니요, 난 그렇게 안 부를래요. 앨리스는 자기가 참지 못하고 말대꾸를 하고 있는 것에 깜짝 놀랐다. 언덕이 골짜기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돼. 붉은 여왕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된다고 해도 좋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지만 내가 여태까지 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견주면 이건 사전만큼이나 정확한 말이야. 앨리스는 여왕의 목소리를 듣고 여왕이 조금 언짢아하고 있다고 짐작하고 다시 무릎을 굽혀 절을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조그만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다. 앨리스는 잠깐 동안 말없이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정말 희한한 나라였다. 끝에서 끝으로 곧게 흐르는 작은 시내들이 무척 많았고 이쪽 시내 끝에서 저쪽 시내 끝까지 둘러쳐 있는 조그만 산 울타리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땅을 바둑판 모양으로 나누고 있었다. 마침내 앨리스가 입을 열었다. 꼭 커다란 체스판 같아요. 어딘가에 판 위를 움직이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저기 있다. 앨리스는 기쁨에 넘쳐서 소리를 질렀다. 흥분으로 가슴이 마구 뛰었지만 앨리스는 말을 이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체스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이곳이 진짜 세계라면 말이에요. 우와, 정말 재미있다. 나도 체스 말이라면 좋겠다. 함께 게임을 할 수만 있다면 병사가 되어도 상관없어. 물론 여왕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앨리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수줍은 표정으로 진짜 여왕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여왕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쉽게 할 수 있지. 원한다면 널 하얀 여왕의 병사로 써주지. 릴리는 게임을 하기엔 너무 어리니까 그럼 넌 둘째 칸에서 시작해서 여덟째 칸까지 가서 여왕이 되는. 어쨌거나 그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달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봐도 앨리스는 어떻게 달리기 시작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다만 기억나는 것이라곤 여왕의 손을 붙잡고 뛰었다는 것과 여왕이 어찌나 빨리 뛰던지 죽을 힘을 다해 따라 달렸다는 것 뿐이었다. 여왕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빨리, 빨리! 앨리스는 더 빨리는 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말을 할 숨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가장 이상했던 것 한 가지는 그들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나 다른 것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엾은 앨리스는 어리둥절해져서 생각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우리랑 같이 달리고 있는 걸까?
여왕이 앨리스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소리쳤다. 더 빨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앨리스는 말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어찌나 숨이 차던지 앞으로 다시는 말을 못할 것만 같았다. 여왕은 여전히 더 빨리 하고 외치며 앨리스를 끌고 달렸다. 마침내 앨리스는 숨을 몰아쉬며 어렵게 물었다. 이제 거의 다 왔나요? 여왕은 앨리스의 말을 반복했다. 거의 다라니 벌써 10분 전에 지나쳤는데 더 빨리 뛰어!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계속 달렸다. 앨리스는 바람 때문에 귀가 먹먹하고 머리칼이 다 뽑혀 나갈 것만 같았다. 여왕은 계속해서 재촉했다. 어서, 더 빨리, 더 빨리! 그들은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상태로 공중을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빨리 달렸다. 그러다가 앨리스가 완전히 기진맥진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딱 멈추었고 앨리스는 자신이 땅바닥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숨이 차고 어질어질했다. 여왕은 앨리스를 안아 올려 나무에 기대어주고 상냥하게 말했다. 이제 좀 쉬어라. 앨리스는 주위를 돌아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우리가 여태 이 나무 밑에서만 있었던 거라니? 모든 게 그대로잖아요. 여왕이 말했다. 물론 그렇지. 그럼 어디라고 생각했니? 앨리스는 여전히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빨리 달리면 대개 어딘가에 닿게 되거든요. 여왕이 말했다. 느려 터진 나라로군. 이제 너도 알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같은 곳에 있으려면 쉬지 않고 힘껏 달려야 해. 어딘가 다른 데로 가고 싶으면 적어도 그보다 2곱은 빨리 달려야 하고. 앨리스가 말했다. 저는 정말이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덥고 목이 마르지만 않다면요. 여왕이 말했다.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지. 여왕은 온화하게 말하면서 호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비스킷 하나 먹을래? 앨리스는 먹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아니요 하고 말하는 것은 교양 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과자를 받아서 억지로 먹었다. 그런데 그 과자는 정말로 뻑뻑했다. 앨리스는 지금껏 그렇게 목이 메어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했다. 여왕이 말했다. 내가 쉬는 동안에 난 측량이나 해야겠다. 여왕은 호주머니에서 리본을 꺼내어 눈금을 표시하고 여기저기에 조그만 말뚝을 박으며 땅을 재기 시작했다. 여왕은 말뚝으로 거리를 표시하며 말했다. 1.8m 지점에 이르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지. 비스킷 하나 더 먹을래? 앨리스가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면 정말 충분해요. 여왕이 물었다. 갈증이 가셨지? 그렇지? 앨리스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왕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5.7m 지점에 이르면 다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일러줄게. 내가 혹시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7.6m 지점에 이르면 작별 인사를 할 거다. 그리고 9.5m 지점에 이르면 난 떠날 거다. 그때쯤에 여왕은 말뚝박기를 모두 마쳤다. 앨리스는 말뚝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나무 쪽으로 돌아오는 여왕을 굉장히 흥미있는 눈길로 지켜보았다. 여왕은 1.8m 지점에 박힌 말뚝에 이르러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너도 알겠지만 병사는 첫 수에서 2칸을 가지. 그러니까 너는 아주 빨리 셋째 칸을 통과해서 내 생각엔 기차로 말이다. 방금 넷째 칸에 닿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칸은 트위들덤과 트위들디의 칸이란다. 5째 칸은 주로 물로 되어 있고 6째 칸은 험프티 덤프티의 것이지. 그런데 너 아무 말도 안 하는구나? 앨리스는 말을 더듬거렸다. 저는요. 제가 지금 말을 해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여왕은 진지하게 나무라는 투로 말했다. 이런 걸 모두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해야지. 하지만 했다고 치자. 7째 칸은 전부 숲이야. 거기선 기사 하나가 너에게 길을 안내해 줄 거다. 그리고 8째 칸에서는 우리 둘 다 여왕이 되어서 신나게 노는 거야. 앨리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다리를 뒤로 하고 무릎을 굽혀 절을 하고 다시 앉았다. 여왕은 다음 말뚝에 이르러 다시 돌아서서 말했다. 무슨 말이 영어로 생각이 안 나면 프랑스어로 해. 걸을 때에는 발끝을 밖으로 내밀고 내가 누군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앨리스에게 절할 틈도 주지 않고 다음 말뚝으로 가더니 잠깐 돌아서서 잘 있어 하고는 서둘러 마지막 말뚝으로 가버렸다. 앨리스는 어찌된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만 여왕은 마지막 말뚝에 도착하자마자 사라졌다. 공중으로 사라졌는지 잽싸게 숲속으로 뛰어갔는지 앨리스는 여왕은 엄청나게 잘 뛰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 하고 생각했다. 짐작할 길이 없었지만 여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앨리스는 자기가 병사가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는 곧 움직여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3. 거울나라 곤충들. 물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여행할 나라를 두루 조사하는 일이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꼭 지리 공부하는 것 같아. 앨리스는 조금이라도 더 멀리 보일까 싶어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주요 하천은 지금은 하나도 없네. 주요 산은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산인데 이름은 없는 것 같고 주요 도시, 아니 지금 저 아래에서 꿀을 만들고 있는 것들은 도대체 뭐지? 버릴 리는 없어. 1.6km나 떨어진 곳에선 벌이 보이지 않지. 앨리스는 한동안 가만히 서서 그것들 중에 하나가 부산스럽게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주둥이로 꽃을 찔러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저건 그냥 평범한 벌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결코 평범한 벌이 아니었다. 앨리스는 곧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고 처음에는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코끼리였다. 그 다음에 떠오른 생각은 이랬다. 그렇다면 꽃들은 얼마나 커야 할까? 앨리스는 계속 생각했다. 지붕을 떼어내고 줄기를 단 오두막집이랑 비슷할 거야. 게다가 꿀은 또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까? 내려가 볼까? 아니, 아직은 당장 내려가면 안 돼. 앨리스는 막 아래로 뛰어 내려가려다 말고 자신이 그렇게 갑자기 꽁무니를 빼게 된 데에 대한 변명거리를 몇 가지 찾아내려고 했었다. 코끼리들을 쫓아낼 길고 튼튼한 나뭇가지도 없이 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 사람들이 나한테 산책 잘했느냐고 물어보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아,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이쯤에서 앨리스는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혔다. 이것은 앨리스가 좋아하는 몸짓이었다. 아주 덥고 먼지 투성이었고 코끼리들이 무척 귀찮게 굴긴 했지만요 하고 말해야지. 앨리스는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생각했다. 저쪽으로 내려가야겠다. 코끼리들은 다음에 봐도 되니까. 게다가 난 지금 빨리 셋째 칸으로 가고 싶어 죽겠거든. 앨리스는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언덕을 달려 내려가서 조그만 시내 6개 중에서 첫 번째 시내를 폴짝 뛰어 건넜다. 표정 봅시다. 안내원이 창문으로 얼굴을 디밀었다. 모든 이들이 순식간에 표를 내밀었다. 그들은 몸집이 사람만 했고 차를 가득 메우고 있는 듯했다. 안내원은 화난 표정으로 앨리스를 보며 말을 이었다. 어서 당장. 그러자 많은 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앨리스는 꼭 합창을 하는 것 같군 하고 생각했다. 얘야, 기다리게 하지 말아라. 글쎄 안내원 아저씨한테는 1분이 1000파운드는 될 만큼 시간이 귀하단다. 앨리스는 겁먹은 투로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표가 없는데요. 제가 탄 곳에는 매표소가 없었어요. 다시 합창이 이어졌다. 저희가 탄 곳에는 매표소를 세울 자리가 없어. 그 땅은 1인치에 1000파운드는 나갈 테니까. 안내원이 말했다. 둘러대지 마. 기관사한테 사두었어야지. 또다시 합창이 이어졌다. 기차를 운전하는 아저씨 말이야. 연기 한 오라기에 1000파운드는 나가지. 앨리스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말할 필요도 없군. 앨리스가 소리내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합창이 끼어들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합창하듯이 생각에 잠겼다. 여러분은 합창하듯이 생각에 잠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바란다. 고백하건대 나는 잘 모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아. 한마디에 1000파운드씩이라니까. 앨리스는 다시 생각했다. 오늘 밤에는 1000파운드 꿈을 꾸겠군. 틀림없어. 그 사이에 안내원은 처음에는 망원경으로, 그 다음에는 현미경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페라 안경으로 앨리스를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마침내 말했다. 넌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안내원은 유리창을 닫고 가버렸다. 앨리스 맞은편에 앉은 신사.
흰 종이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 가 말했다. 어린아이라면 자기 이름은 몰라도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흰옷을 입은 남자 옆에 앉은 염소가 눈을 감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글자는 몰라도 매표소 가는 길은 알아야지. 염소 옆에는 풍뎅이. 그 기차는 별난 승객들로 가득 찬 별난 기차였다. 가 앉아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두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게 규칙인지 풍뎅이가 말을 받았다. 여기서 소포로 되돌려 보내면 돼. 풍뎅이 다음에 앉은 동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엔진 교환. 목소리의 주인은 목이 막혀서 거기까지만 하고 입을 다물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말소리인 것 같다. 그러자 아주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말과 쉰 목소리란 말을 가지고 농담을 하는구나. 말은 영어로 호스라고 발음하고 쉰 목소리는 허스라고 발음하므로 언뜻 들어서는 혼동하기 쉽다. 저쪽에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겉에다 소녀 취급주의라고 써붙여야지. 다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앨리스는 한 칸에 많이도 탔군 하고 생각했다. 머리가 붙어 있으니까 우편으로 보내야지.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머리라는 말은 우표를 뜻하는 말로도 쓰였다. 전보로 보내야 해. 저애에게 여기서부터 기차를 끌고 가라고 해. 흰종이 옷을 입은 신사가 몸을 숙이더니 앨리스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얘야, 저희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쓸 것 없다. 하지만 기차가 설 때마다 왕복 차표를 끊도록 해라. 앨리스는 좀 짜증스럽게 말했다. 절대로 못해요. 저는 이 기차 여행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난 조금 전까지는 숲속에 있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숲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가 앨리스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걸로 농담을 해봐도 좋겠다.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다고? 앨리스가 말했다. 그렇게 놀리지 말아요. 앨리스는 목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아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농담이 좋으면 당신이 직접 하지 그래요? 작은 목소리의 주인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 소리가 분명히 너무나 슬프게 들려서 앨리스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뭔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한숨 한번 쉰 거라면 좋겠는데. 그 한숨 소리는 놀라울 만큼 작아서 바짝 귀 옆에서 들리지 않았다면 아예 들리지 않았을 터였다. 그 때문에 몹시 귀가 간지러워서 앨리스는 가엾은 작은 생물의 슬픔은 까맣게 잊었다. 작은 목소리의 주인이 말을 이었다. 난 내가 나의 친구, 아주 소중한 얘 친구라는 걸 알고 있어. 비록 내가 곤충이라고 해도 너는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앨리스는 조금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어떤 종류의 곤충인데? 앨리스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이 곤충이 자기를 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인데 그건 교양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았다. 뭐라고? 그럼 너는? 그때 작은 목소리는 날카로운 엔진 소리에 묻혀버렸고 모두들 특히 앨리스는 특히 깜짝 놀라서 펄쩍 뛰었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던 말이 가만히 안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시냇물을 뛰어넘으라 그런 것뿐이야. 다들 안심하는 눈치였으나 앨리스는 기차가 뭔가를 뛰어넘는다는 생각이 어쩐지 꺼림칙했다. 앨리스는 혼잣말을 했다. 어쨌든 이 기차가 우리를 넷째 칸으로 데려다 줄 테니까 그나마 다행이야. 곧 앨리스는 기차가 공중으로 치솟는 것을 느끼고 기겁해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것을 움켜쥐었는데 그건 바로 염소의 수염이었다. 하지만 수염은 손에 닿자마자 녹아버린 것 같았다. 앨리스는 나무 밑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머리 바로 위 나뭇가지에서는 모기, 이것이 앨리스와 얘기를 나눈 곤충이었다. 가 균형을 잡으며 날개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엄청나게 커다란 모기였다. 앨리스는 거의 병아리만 하잖아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까 한참 얘기를 했던 터라 무섭진 않았다. 모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넌 곤충이라면 무조건 싫어하니? 말하는 곤충은 좋아해. 하지만 내가 사는 곳에는 말하는 곤충은 하나도 없어. 모기가 물었다. 그럼 내가 온 곳에서는 어떤 곤충들을 좋아했니? 앨리스가 설명했다.
난 곤충은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곤충들, 적어도 커다란 곤충들은 무섭거든. 하지만 곤충 이름 몇 개는 알아. 모기는 심드렁하게 말했다. 그럼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겠네? 그건 모르겠는데 모기가 말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려면 이름은 있어서 뭐해? 앨리스가 말했다. 곤충들에게는 아무 소용없지. 하지만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할 거야. 그렇지 않다면 이름이란 게 왜 있겠니? 모기가 대답했다. 난 모르겠다. 저 아래 숲에 사는 곤충들에게는 이름이 없어. 그건 그렇고 알고 있는 곤충들 이름을 대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앨리스는 손가락을 꼽으며 이름을 대기 시작했다. 말파리라는 곤충이 있어. 모기가 말했다. 좋아, 저 덤불 조금 못 가서 흔들 말파리가 있는 게 보일 거야.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말이지. 저 말파리는 순전히 나무로만 되어 있는데 몸을 흔들어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 다니지. 앨리스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물었다. 그 말파리는 뭘 먹고 사니? 수액과 톱밥. 모기가 말했다. 또 이름을 대봐. 앨리스는 흔들 말파리를 아주 흥미있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굉장히 밝고 윤기가 도는 걸 보니 이제 막 새로 칠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계속해서 곤충 이름을 댔다. 잠자리라는 곤충도 있어. 모기가 말했다. 내 머리 위 나뭇가지를 보면 스냅드래곤, 잠자리가 보일 거야. 몸통은 자두 푸딩으로 되어 있고 날개는 호랑 가시나무 잎사귀로 되어 있고 머리는 브랜디에 젖어 타고 있는 건포도로 되어 있지. 브랜디라는 술에 건포도를 넣고 불을 붙이면 건포도에 불이 붙는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때 이 불붙은 건포도를 먹는 놀이를 즐겼다. 이 놀이 이름이 스냅드래곤. 앨리스가 아까처럼 물었다. 저 잠자리는 뭘 먹고 살지? 모기가 대답했다. 프루멘티나 민스파이를 먹고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안에서 살아. 앨리스가 말을 이었다. 나비라는 곤충도 있어. 앨리스는 불이 붙은 스냅드래곤 잠자리의 머리를 유심히 살펴보며 생각했다. 왜 곤충들이 자꾸 촛불로 날아드는지 궁금했는데 스냅드래곤 잠자리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가 봐. 모기가 말했다. 내 발치를 기어가고 있어. 앨리스는 놀라서 얼른 발을 뒤로 뺐다. 버터 바른 빵 나비가 보이지? 그 나비의 날개는 얇게 저민 버터 바른 빵으로 되어 있고 몸통은 빵 껍질로 되어 있고 머리는 설탕 덩어리로 되어 있단다. 이 나비는 뭘 먹고 살지? 크림을 탄 묽은 홍차를 마시고 살아. 앨리스에게 또 궁금한 것이 생겼다. 앨리스가 물었다. 그런 홍차가 없으면 어떡하지? 물론 죽게 되지. 앨리스는 사려 깊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 그런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나겠구나. 모기가 대답했다. 늘 일어나지. 앨리스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곰곰이 생각했다. 그 사이에 모기는 앨리스의 머리 위를 왱왱거리며 신이 나서 돌아다니다가 이윽고 다시 내려앉아서 말했다. 너 이름을 잃어버리긴 싫지? 앨리스는 조금 걱정스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물론 그렇지. 모기는 심드렁한 투로 말을 이었다. 나도 아직 모르겠지만 이름을 잃어버리고 집에 가면 얼마나 편할 것인지만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가정교사가 공부하라고 널 부르고 싶어 하는데 이름이 없으면 이리 와 하고 소리칠 거 아니야. 부를 이름이 없으면 선생님은 떠나야 할 거고 물론 넌 공부를 안 해도 될 거야. 앨리스가 말했다. 내가 아는 한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될 거야. 그렇다고 가정교사가 나한테 공부를 안 시키려고 하진 않을 거야. 내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하인들이 나를 부를 때처럼 아가씨 하고 부르겠지. 모기는 제 뜻을 말했다. 응, 가정교사가 아가씨라고만 부른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네. 물론 넌 수업을 빼먹으면 될 테니까. 아가씨와 빼먹다는 영어로 둘 다 미스이다. 농담이야. 너도 농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앨리스가 물었다. 넌 왜 내가 농담을 하길 바라니? 좋지도 않은 걸. 하지만 모기는 뺨 위로 굵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앨리스가 말했다. 농담을 하고 나서 그렇게 슬퍼진다면 농담을 하지 말아야지. 다시 슬픔에 젖은 한숨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그 가엾은 모기가 멀리에서 한숨을 쉬는 듯했다. 앨리스가 나뭇가지 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모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너무 오래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 추워져서 앨리스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곧 훤히 트인 들판에 이르렀고 들판 한쪽에는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조금 전 숲보다 한층 더 컴컴해 보여서 앨리스는 그리로 들어가기가 좀 겁이 났다. 그러나 계속해서 가기로 마음먹었다. 앨리스는 여기서 되돌아갈 순 없지 하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 숲은 8째 칸까지 가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앨리스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여기가 바로 이름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숲일 거야. 이 안으로 들어가면 내 이름은 어떻게 될까? 이름을 잃어버리긴 정말 싫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이름을 지어주겠지만 그건 보나마나 미운 이름일 거야. 하지만 내 옛날 이름을 가진 생물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야. 아마 잃어버린 개를 찾는 광고랑 비슷하면 될 거야. 구리 목걸이를 차고 있으며 대쉬라고 부르면 대답합니다. 만나는 것마다 죄다 앨리스 하고 불러보는 거야. 대답하는 것이 나타날 때까지. 하지만 영리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대답하지 않을 거야. 앨리스는 이렇게 줄곧 중얼거리며 숲에 이르렀다. 숲은 아주 서늘하고 그늘이 져 있었다. 앨리스는 나무 밑으로 걸어 들어가며 말했다. 어쨌든 참 잘됐다. 그렇게 덥다가 이 아래로 들어오니까 이 아래 내가 어디로 들어왔지? 앨리스는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조금 놀랐다. 이거 아래로 들어가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도 알잖아. 앨리스는 나무 줄기에 손을 댔다. 이건 지금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아마 이름이 없을 거야. 그래, 정말 이름이 없을 거야. 앨리스는 생각에 빠져서 잠시 조용히 서 있다가 불쑥 말했다.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났잖아. 그런데 나는 누구지? 할 수만 있다면 꼭 기억해내고 말 거야. 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그렇게 결심하는 것도 별 소용이 없었다. 앨리스는 한참 동안 쩔쩔 맨 끝에 겨우 한마디 했다. 엘로 시작하는 건 알겠는데. 바로 그때에 아기 사슴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아기 사슴은 전혀 겁이 나지 않는지 그 커다랗고 상냥한 눈으로 앨리스를 바라보았다. 이리 오렴, 이리 오렴. 앨리스가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내밀어 아기 사슴을 쓰다듬으려 하자 사슴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다시 앨리스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마침내 아기 사슴이 물었다. 내 이름은 뭐니? 정말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였다. 가엾은 앨리스는 내 이름이 뭔지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며 조금 슬픈 어조로 대답했다. 지금은 없어. 아기 사슴이 말했다. 다시 생각해봐. 그런 대답은 도움이 안 돼. 그 말대로 다시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이름이 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내 이름을 들으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 아기 사슴이 말했다.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면 말해줄게. 여기서는 생각이 안 나거든. 앨리스는 아기 사슴의 보드라운 목을 다정히 끌어안고 함께 숲속으로 들어갔다. 또 다른 탁 트인 공터에 도착하자 갑자기 아기 사슴이 펄쩍 뛰어오르며 앨리스의 팔에서 빠져나갔다. 사슴은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난 아기 사슴이야. 그런데 맙소사, 넌 인간의 아이잖아? 갑자기 사슴의 아름다운 갈색 눈에 경악의 빛이 감돌더니 곧장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다. 앨리스는 귀여운 길동무를 너무 갑자기 잃어버린 것이 몹시 슬퍼서 울먹이는 표정으로 사슴이 뛰어간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하지만 내 이름이 생각났으니 그나마 좀 마음이 놓여. 앨리스, 앨리스.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떤 표지판을 따라가야 하지? 다행히 숲에는 길이 하나밖에 없고 표지판 2개가 모두 같은 쪽을 가리키고 있어서 그 질문에 대답하기는 전혀 어렵지 않았다. 앨리스는 중얼거렸다. 길이 갈라지고 표지판이 서로 다른 쪽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겠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다. 계속해서 걷다가 길이 갈라졌는데도 표지판 2개는 모두 같은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표지판 하나에는 트위들덤의 집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또 하나에는 트위들디의 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이윽고 앨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게 분명해. 진작 그 생각을 못했다는 게 이상하군. 하지만 저기서 오래 머물 순 없어. 그냥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만 하고 숲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물어봐야지. 어두워지기 전에 8째 칸에 닿아야 할 텐데. 앨리스는 계속해서 걸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러다 길 모퉁이를 휙 도는 순간에 땅딸막한 두 남자와 맞부딪혔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앨리스는 뒤로 물러서지도 못했다. 앨리스는 곧 정신을 차렸고 이 두 사람이 바로